한국에 무조건 올인하겠다. 한국 무기 사러 한국에 왔다가 정작 다른 것을 보고 놀라서 돌아간 어느 분석관이 있는데요. 든든한 한국 국방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나토 분석관으로 15년간 근무한 루카스 노박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다른 위원들의 말을 듣고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슬로바키아도 더 이상 구형 소련제 무기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군수국장 미하일은 독일 레오파르드가 현재 유럽 최고의 전차라며 자신 있게 발표했죠. 제 앞에 놓인 태블릿을 무심코 두드리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기를 바꾸려 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태블릿 화면에 저장된 한국 방산 자료들을 슬쩍 열어보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들이었죠. 유럽의 동맹국들이 아닌 아시아의 국가를 고려한다는 건 분명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전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한국만큼 적합한 선택지는 없었죠. 국방장관이 갑자기 제 의견을 물었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마치 온몸에 서치라이트를 비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천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무기만 도입한다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전차와 전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방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하일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서 준비해둔 자료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의 이미지가 나타났죠. 한국은 70년 넘게 실존하는 위협 앞에서 살아왔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론이 아닌 실전을 위한 무기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항상 서로의 무기를 사고 팔았죠.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검토하자는 건 그들의 안전지대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안정감은 때로 혁신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슬로바키아의 국방 현대화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어요. 누군가 유럽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의아해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단순히 공격력이 아니라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통합 전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조건에서의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관심을 보이며 자료를 더 준비해오고 실사단을 꾸리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어 철학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오래된 성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공존하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우리 군대도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는 한국 방산 실사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고 제가 수석 대표로 선정됐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무기 구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인사들과 함께 바로 경기도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짐도 풀기 전에 현장을 보고 싶다고 고집했죠. 제 열정이 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5년간의 나토 분석 경험상 무기는 카탈로그가 아닌 실전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브라티슬라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래적인 건물들과 번화한 거리를 보며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어요. 포천 훈련장은 넓은 평야와 산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한국군 소장이 오늘의 시험 일정을 설명했죠. K2 전차 기동 시연과 K9 자주포 정확도 테스트 그리고 FA-50 경공격기의 근접 지원 시뮬레이션까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유럽의 무기 전시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실전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K2 전차가 등장했을 때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렸습니다. 현장에서 본 K2는 그 어떤 사진보다 인상적이었어요. 55톤급 전차가
진흙탕과 경사로를 마치 경주용 차처럼 가볍게 기동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소장이 설명하길 독일의 레오파르드에 비해 5톤 가벼운 차체가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 환경에 최적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지형을 가진 우리 슬로바키아에도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자동장전 시스템이었고 소장의 안내로 우리는 K 내부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어요.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는 유럽 전차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능이 단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된다는 점이었죠. 다음은 K9 자주포 시연이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소장은 K9의 슈트앤스쿠트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발사 후 1분 내에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적의 대포 공격에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이 공격력이 아닌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제 주장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고개를 들자 FA-50 경공격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가상의 지상 표적을 향해 정확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조종사와 지상 통제소 간의 실시간 통신이었죠. 전장 상황이 변할 때 즉각적인 임무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정비고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이 40분 만에 교체되는 모습을 본 거죠. 유럽 전차들은 보통 이 작업에 최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였어요. 소장은 한국 무기들이 북한이라는 실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정비와 수리 병력 보호 그리고 효율적인 화력 사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하며 머릿속으로 슬로바키아의 방어 요건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 무기를 주장했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완성도에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죠. 포천 훈련장의 흙먼지를 밟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런 실전적 사고방식과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제 한국 방문이 앞으로 더 많은 통찰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포천 훈련장에서의 시연이 끝나자 한국 측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무기 성능에 대한 질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미 오전부터 열심히 설명해준 소장의 배려에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호텔에서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소장은 웃으며 저를 부대 식당으로 안내했죠. 처음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유럽에서는 해외 대표단을 위해 항상 고급 식사를 준비하니까요. 부대 식당으로 향하는 길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줄지어 세면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훈련장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병사들은 질서정연하게 손을 씻고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스스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챙기고 있었어요. 소장은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구도 새치기를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군대 식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질서였죠. 소장은 저를 배식대로 안내했고 저도 병사들처럼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 놓인 식판은 5개의 칸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 온 제게 병영식이란 대체로 단백질 덩어리와 감자,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채소 반찬 정도였습니다. 군인들이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일 뿐 맛이나 다양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 앞에 놓인 식판은 전혀 달랐어요. 배식 담당 병사가 각 칸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순두부찌개 그리고 3가지 나물 반찬까지 색감이 선명했고 특유의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이게 정말 군대 식당의 음식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물론 수저와 젓가락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식수와 김치가 별도로 제공됐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 접하지 않던 음식이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장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뜨거우니 조심해야 하고
김치는 아삭하고 맵다고요. 그는 각 반찬의 영양소와 효능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굳이 안내하지 않아도 될 정보였지만 그의 설명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저는 입안에 퍼지는 맛에 놀랐어요. 김치볶음밥은 고소하면서도 매콤했고 순두부찌개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입에 잘 맞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맛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병사들이 묵묵히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럽 군대의 식사 시간처럼 시끄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듯했고 식사를 마친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에게 이렇게 질 높은 식사가 매일 제공되는지 물었어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를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요. 한 끼 식사지만 그 안에는 영양학적 고려와 함께 문화적 요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군대 급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총칼로 단련된 조직이 아닌 사람 중심의 체계가 이곳 군대의 바탕이었어요.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병사들의 컨디션과 사기라는 철학이 식판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소장은 한국군의 급식 체계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어요. 매 끼니가 영양사에 의해 계획되고 계절과 훈련 강도에 따라 메뉴가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날에는 특식이 제공되기도 한다고요.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군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식판을 비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지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중심의 운영 철학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군대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바로 이런 일상의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슬로바키아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급식이었습니다. 소장에게 혹시 식당 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영양사를 불러주겠다고 했죠. 식판을 반납하고 잠시 기다리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깔끔한 위생복을 입고 있었어요. 영양사는 재계 부대 식당의 운영 체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의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전투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설계된다고 했어요. 한 끼 식사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영양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주간 식단표와 영양소 차트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영양 분석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병들의 하루 활동량과 계절별 소모 칼로리 그리고 훈련 강도에 따른 단백질 필요량까지 세밀하게 계산한다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면역력 강화까지 고려한다니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회복력에 대한 강조였어요. 영양사는 전투는 근육이 아니라 회복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사라도 피로가 누적되고 영양이 부족하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였죠. 슬로바키아 군대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던 관점이었어요. 한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영양사는 한국 전통 식단이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와 장내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이며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통식품들이 현대 영양학적 지식과 결합되어 군 급식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제가 다양한 반찬의 이유를 물었더니 영양사는 단순한 식단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요. 다양한 색깔의 식품은 다양한 영양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각적 만족감도 주어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계절에 따른 식단 변화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체온 조절과 수분 보충을 위한 식단, 겨울에는 체온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단이 제공된다고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장병들의 건강 상태와 직결된다는 통계 자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영양사는 컴퓨터에서 자료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어요. 급식 만족도와 훈련 효율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급식 만족도가 높을수록 훈련 집중도와 성취도가 높아지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보였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투력을 설계하려면 식판부터 설계해야 한다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식자재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영양사는 지역 농가와 계약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식품의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요. 식자재 보관 방법과 위생 관리 기준도 민간 레스토랑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예산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품질 식사를 매일 제공하려면 비용이 상당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었어요. 영양사는 효율적인 식자재 관리와 계절 식품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식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겨진다고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어요. 소장에게 돌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슬로바키아 국방부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득할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한국의 운영 철학과 시스템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슬로바키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단순히 무기 성능 데이터만 나열한다면 제가 발견한 핵심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방부 전략회의에서 쓸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새로 구성했어요. 기술적 장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들 사이에 한국군의 운영 체계와 철학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모두 슬로바키아의 무기 현대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군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과감했어요.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의 기술적 장점을 간략히 설명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들이 무기를 다루는 방식과 환경, 즉 시스템이 진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어요. 회의실에 조금 의아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군 장성 하나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 태블릿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찍은 한국군 식판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작전 단위의 컨디션 관리이자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단 하나에도 장병들의 활동량과 계절 그리고 훈련 강도 심지어 정신적 건강까지 고려된다고 말했어요.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전투력의 기반이 된다는 한국군의 접근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장군 하나가 비웃듯이 밥이 무슨 전략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 군대에서 급식 만족도가 몇 %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기와 훈련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이 군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식사가 정신을 움직인다고요. 한국은 그걸 이해하는 나라였다고 강조했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군의 정비 체계와 훈련 방식 심지어 병영 문화까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전 효율성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고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K2 전차의 신속한 정비체계 FA-50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K9 자주포의 생존성 강화 요소들이 단순한 장비 성능이 아닌 운용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군은 무기의 스펙보다 실전에서의 효율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그리고 운용자의 편의성을 우선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게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실용적인 관점에서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에게 국방은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기에 모든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는 단순한 문장 하나였어요. 우리는 무기가 아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도입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 군대의 운영 방식과 철학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신선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 도입건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무기 도입이라는 표면적 논의를 넘어 더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첫 단계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했죠.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맞서 한국 시스템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이 우리 군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가능성의 씨앗은 오늘 뿌려졌다고 믿었어요. 제 보고서가 제출된 후 약 2주간 국방부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미하일 군수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죠.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대대적인 로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슬로바키아 고위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고 막대한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미하일의 말에 따르면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었어요. 군 고위층은 외교적 이유로 독일산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논리였죠. 일부는 한국 무기가 유럽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제 제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국방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죠. 다행히 장관은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나토 표준 적합성과 유럽의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의 가치를 더 명확히 보여줄 자료들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대표들도 함께했어요. 그들은 매끄러운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사 무기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독일 대표는 슬로바키아와 독일의 오랜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유럽 무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어요. 먼저 유럽 무기들의 장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전통은 분명 훌륭했죠. 하지만 곧바로 핵심을 짚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무기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군대의 운영 방식 자체를 혁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무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모두가 잊은 주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태블릿에서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군 장병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젊은 병사 하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가 진심이면 그날 훈련도 다르다고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성적 미화가 아니라 장병의 회복력과 집중력의 차이라고요. 철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군의 영양 관리가 어떻게 병력의 체력과 정신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지 설명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독일 대표는 영양 관리는 모든 군대가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의 무기에 어떤 식사 지원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지, 장병들의 식단이 무기 운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환경과 정비 체계, 또 교육 훈련, 그리고 장병 관리 시스템까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요. 특히 군 급식 시스템이 어떻게 전투력의 근간을 이루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전 참모부장은 제 설명에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부대 급식 문제로 고생했던 경험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유럽 대표들은 서둘러 자신들도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즉흥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구체적 사례들과 실제 운용 데이터를 추가로 보여주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국방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한 전차나 전투기가 아니라 생존과 승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라고요. 유럽의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쉬운 길일 수 있지만 실전에서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한국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몇몇 장성들의 지지하는 눈빛을 받았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논의의 방향을 무기에서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는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추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본 장병들의 질서정연한 식사 장면과 영양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전투력을 설계하려면 식판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 후 약 한 달간 국방부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개별 장성들을 만나 설득했어요. 특히 영양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식단과 전투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브라티슬라바 국방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어요. 한국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슬로바키아와 한국 방산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한 겁니다. 제 오랜 주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K2PL 전차 도입과 FA-50 경공격기 구매 그리고 K9 자주포 기술 이전까지 계약 규모만 해도 50억 유로에 달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국방장관이 계약의 기본 내용을 설명한 후 저에게 구체적인 협력 계획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후 무기 이외의 추가적인 협력 사항으로 넘어갔어요. 예상대로 기자들의 첫 질문은 비용 대비 효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산 무기보다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가격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결정적 이유는 시스템적 접근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놀라게 할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군 급식 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기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의아한 표정이었고 심지어 몇몇은 살짝 웃음을 참는 듯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식 급식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자율성과 영양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고려한 전투 지원 시스템이라고요. 우리는 병영 문화 전환까지 한국식 모델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기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급식 시스템까지 포함시켰냐고요.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부대 식당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영양사와의 인터뷰 자료였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떤지, 군대 내부의 문화적 충돌은 없을지, 무기 시스템 호환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특히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로바키아 상황에 맞게 적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막바지에 한 군사 전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과연 슬로바키아 군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답변을 했어요.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효율성과 인간 중심의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발표문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적은 문장이 있었어요. 전투는 포탄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식탁에서 결정된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군인의 건강과 사기, 그리고 회복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 수석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식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사실 무기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제 관점을 듣고 통합적 시스템 전수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고 말했어요. 국방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부대 식당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식사에 집중하던 장병들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무기는 도구일 뿐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진정한 힘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벌써 다양한 반응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부 군 간부들은 급식 시스템 도입에 회의적이었지만 젊은 장교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이 있는 장교들은 현장에서 식사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다며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도전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를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지금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과의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중부에 있는 훈련소를 방문하기 위해 아침 일찍 차를 몰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곳곳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었어요. 훈련장을 둘러본 후 저는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새롭게 개편된 군의 식당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건강한 군대는 식탁에서부터라는 문구가 슬로바키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복 입은 청년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위생을 챙기는 모습이 한국에서 본 광경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도 들리고 전형적인 슬로바키아 병영 문화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배식대에 다가가니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판이 한국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 칸으로 나뉜 스테인리스 식판에 다양한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쪽 벽에는 특별한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영양사의 인증서였습니다. 지휘관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군 영양사 3명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3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고요. 그들이 돌아온 후 식단 구성과 조리 방식 그리고 식자재 관리 시스템까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훈련소를 떠나기 전 지휘관은 저에게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식사 시스템 도입 후 6개월 동안 훈련 중 부상률이 15% 감소했고 체력 테스트 통과율은 12% 증가했다고요. 무엇보다 신병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식사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꼽혔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훈련소를 떠나며 저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을 떠올렸어요. 포천 훈련장에서 본 무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정작 저를 변화시킨 건 한 끼의 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우리 군대에도 스며들고 있었어요. 명문 옥스퍼드에서 한국 행사를 여는 게 수치스럽지 않나요? 여기 일본 교수가 한국을 무시하며 위안부에 대한 망언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발언에 반박하는 한국계 옥스퍼드 교수 발언에 모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아델입니다. 얼마 전 BBC에서 교내 촬영을 와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문학 페스티벌 때문이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가 영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역대 수많은 총리들을 배출했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옥스퍼드에서 한국문학 페스티벌을 열었다니 취재를 올만도 했죠.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언어학 교수로서 의아했어요. 그리곤 저희 조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죠. 제가 한국어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조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로 처음 유행이 시작되었고 처음엔 소수의 팬층으로부터 시작한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문화가 보편적인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만든 건 이상하게 다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대중문화로부터 시작한 한국 열풍은 경제나 공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까지 이어져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5G 기술이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한국어는 필수적이라고 했죠. 저는 학생들 사이에 번져가는 한국어 열풍을 보면서 이 문화는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과장님을 비롯해 언어학과 교수님들과 주간 회의를 할 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학과장님께서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아 언어를 담당하는 교수님께서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대한 유행이 시들해서 강사들 일자리도 걱정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죠. 반면 한국어는 우리 학교 말고도 수요가 너무 많아 한국어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학과장님께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으니 단순히 한국어 강좌 개설 말고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재밌는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저는 번뜩 문학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페스티벌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단순히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책을 여러 언어로 번역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갑자기 일본인 히로시 교수님이 굳이 한국만 그렇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고 하셨어요. 할 거면 그냥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로 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히로시 교수님의 말씀에 꼼짝도 못했어요.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권위 있는 분이라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학과장님께선 학생들의 수요로 보면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이니 한국 문학을 하는 게 좋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고 히로시 교수님은 언짢으신지 뒤에 출판사와 외부 미팅이 있어 먼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장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학과장님은 학생들을 위한다면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며 문학과 교수님들께 도서를 추천받고 내부적으로 선정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시며 회의가 끝났어요. 페스티벌을 위한 책을 고르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문학과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몇 권을 추려낼 수 있었지만 현대 소설부터 고전 문학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후보로 선정되었거든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의견 충돌로 회의가 길어지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최종 후보작 5편을 선정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 멀리 빛나는 별을 향해라는 소설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위안부 여성의 일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창 회의가 진행되던 와중 히로시 교수님이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와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 책이 페스티벌 도서로 선정되는 건 결사반대라고 하셨죠. 교수님은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매춘의 일종이었을 뿐 일본 정부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히로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히로시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구 결과로도 나왔다며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공창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 연행의 증거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며 이런 편향된 시각의 책을 명문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에게 소개한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책이 후보로 오르면서 어느 정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해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찾아봤던 역사적 사실과 너무나 다른 주장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깊이 있게 아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히로시 교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당시 위안부 모집 광고인데
여기 높은 수입 보장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위안부 여성들은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거죠. 그런데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인들의 행동이 뻔뻔스럽다고 하셨어요. 다른 교수님들이 모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들마저도 일부는 히로시 교수님 말씀에 동조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렸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히로시 교수님의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회의는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고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로시 교수님이 제시한 자료들도 다시 검토해보고 다른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따르면 정말 히로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히로시 교수님의 주장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책을 정말 페스티벌 주제로 선정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작품을 선정해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한 할머니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고 아무도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청춘을 빼앗겼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히로시 교수님은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마저도 부정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회의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어요. 이 책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 뿐더러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돌이켜볼 수 있는 책인 것 같다고 했죠. 제 제안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 교수는 증거자료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나며 대노하셨죠.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제이슨 김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이슨 교수님은 저와 또래로 꽤 젊은 편인데 다른 연구로 참석이 어려웠다가 이번 회의부터 참가하기로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저도 가끔 인사 한두 번 한 게 전부였어요. 주목을 받는 것도 싫어하시던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제이슨 교수님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이슨 교수님은 먼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매춘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증언과 문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를 보면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 설치와 관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시며 단순한 민간 차원의 매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에 바로 히로시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지만 제이슨 교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했어요. 제이슨 교수님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거가 모호한 자료 한두 가지로 설명했던 히로시 교수님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러시며 이 책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며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과 전쟁의 비극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셨어요. 제이슨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제이슨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반박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들 이 책을 한국문학 페스티벌의 주제 도서로 선정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저는 제이슨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다며 평소에는 조용하셔서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제이슨 교수님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이 정도의 역사적 지식은
당연한 거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이슨 교수님이 뭔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문학 페스티벌 도서를 선정하고 나서 언어학 교수님과 문학 교수님이 팀을 이뤄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이슨 교수님과 한 팀이 되었었고 내심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영어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때론 한 문장을 놓고 몇 시간씩 토론하기도 했죠. 정말 신기했던 건 영어로는 노란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뿐이었지만 한국어에선 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렇다처럼 표현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제이슨 교수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좀 당황하고 말았어요. 처음엔 우리 학과 학생들끼리 하려고 했던 한국 문학 페스티벌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던 다른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규모가 점점 커져 학교 축제급으로 커졌고 한식 푸드트럭 초청에 한국 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죠. 학생들의 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마침날 축제 당일이 되었고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두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을 읽고 토론을 나눴으며 한식 푸드트럭에서 한국 음식을 즐겼어요. 학과장님은 정말 흐뭇해하셨죠. 학생들에게 받은 독후감도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이 독후감 공모전이었죠. 우수 학생 5명은 5박 7일의 한국 여행 티켓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 문학 페스티벌이 끝나고 독후감 공모전 심사를 위해 교수진들이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백 편의 독후감이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우수작을 선별해야 했어요. 한국 문학이 주는 깊은 울림 덕분인지 저는 밤새 독후감을 읽으며 학생들의 진솔한 감상과 깊이 있는 해석에 감동받았습니다. 심사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랜 토론 끝에 우리는 마침내 5편의 우수작을 선정했어요. 결과 발표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꼬마 아이들처럼 귀여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 여행에는 2명의 지도교수가 함께 따라가기로 했는데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다들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죠. 저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국 여행에 관심이 많은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 누구도 쉽게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 자기 할 말만 할 뿐 결정이 되질 않아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뽑기를 하기로 했던 거죠. 교수님들끼리 이런 걸 알면 좀 모양이 빠지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었거든요. 종이에 각 교수님들의 이름을 적어 접은 뒤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교수님이 뽑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참가한 교수님들이 워낙 많아 과연 내가 될까 싶어 절반쯤 포기하는 마음이었지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종이가 펼쳐졌을 때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제이슨 교수님이 당첨되었거든요. 한국에 자주 가시는 분이라 무덤덤하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저 종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진짜 기뻐했을 텐데 싶었죠. 곧이어 2번째 종이가 펼쳐졌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써져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어쩌면 교수 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정말 부럽다며 잘 다녀오라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이슨 교수님과 저는 남아서 여행 계획을 논의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선발된 학생들을 불러 여행 계획을 공유하며 학생들 의견도 반영된다며 일정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한국으로 향했고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의 세련된 모습에 감탄하며 우리는 곧바로 템플스테이를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찰로 향했어요. 도심을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하자 웅장한 대웅전과 아름다운 단청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공간으로 들어온 거죠. 스님의 안내로 일정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로 108배를 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약간 당황한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절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듯한 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신기하게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해진다며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다들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108배를 했죠. 그리고 저녁 시간엔 차 명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차를 우리는 방법부터 마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제 찻잔이 넘어지고 말았고 순간 제이슨 교수님이 괜찮냐며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데인 곳은 없냐며 걱정하는데 학생들의 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이슨 교수님의 손을 뿌리치며 괜찮다고 얘기하고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곤 자리를 떴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학생들에게 마치 부끄러운 장면을 들킨 것만 같았거든요. 붉어진 얼굴을 식히고 자리로 돌아왔고 당황한 저와 달리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하시던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이켜봤죠. 밤이 깊어갈 무렵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기에 8시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사찰 마당을 걷고 있었죠. 그때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제이슨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의도치 않았지만 워낙 조용한 산속이라 두 사람의 대화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제이슨 교수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땐 혼혈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에 괜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목탁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불을 드리는 동안 묘한 평화로움이 몸을 감쌌어요. 예불이 끝나고 동이틀 무렵 함께 온 학생 제이미와 사찰 뒤편 산책로를 거닐었습니다. 제이미는 솔직히 절에 온다길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도심 속 이렇게 고요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보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이때까지 K-팝과 드라마를 보고 느낀 한국은 그야말로 화려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한편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문화의 저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영국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국에 와서 부딪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죠. 학생들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나왔고 다음은 학생들이 정한 관광지였어요. 정말 의외의 장소라 좀 황당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장소는 야구장이었거든요. 영국은 야구가 별로 유행하지 않고 아이들이 관심도 없을 텐데 왜 굳이 야구장에 오자고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날 경험한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야구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석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응원 도구를 준비하고 치어리더들의 공연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재밌는 응원 구호와 노래 그리고 박자에 맞춘 박수 소리가 야구장을 가득 메웠어요. 학생들은 이미 유튜브에서 응원 문화를 배워왔는지 위화감 없이 따라하는 모습에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했어요. 반면 제이슨 교수와 저는 이 모든 광경에 압도되어 그저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키스 타임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어요. 스크린에는 무작위로 선택된 커플들이 비춰졌고 관중들의 환호 속에 그들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한참 즐겁게 보고 있는데 스크린에 제이슨 교수님과 제가 비춰졌어요.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학생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주변 관중들도 우리를 향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료 사이일 뿐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이슨 교수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음 지었죠. 그 순간 저는 제이슨 교수의 눈에서 당혹감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은 것 같았어요. 다행히 카메라는 곧 다른 커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남겼어요. 학생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렸죠. 이 사건 이후로 제이슨 교수와 저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 생겼달까요? 그래도 우리는 곧 다시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야구의 독특한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중간중간 치어리더들의 공연과 다양한 응원 도구 그리고 관중들이 함께 즐기는 치맥 문화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패배하는 팀을 향한 관중들의 태도였어요. 점수 차이가 벌어져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시민의식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야구장을 나오면서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한국 문화의 진수를 체험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고 이 장소를 추천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죠. 물론 키스타임 때문에 당황하긴 했지만요. 이상하게 그날 밤 침대에서도 한참을 뒤척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성수동 카페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교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가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래도 괜찮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대학생인데 무슨 걱정을 하시냐며 자기들끼리도 할 얘기가 많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얘기하며 저녁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이들을 먼저 보냈어요. 제이슨 교수님과 저는 어색하게 남아 뭘 하면 좋을까 고민했고 교수님은 남산을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남산은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서울의 파노라마 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대에서 서울을 바라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망대를 구경하는데 제 눈에 특이한 게 한 가지 보였어요. 수많은 자물쇠가 걸린 펜스를 발견했거든요.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걸어둔 하트 자물쇠였죠. 우리는 호기심에 자물쇠들을 살펴보았고 각각의 자물쇠에 새겨진 사랑의 메시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때 제이슨 교수님이 제게 우리도 하나 걸어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소원을 걸면 어떻냐고 제안했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제이슨 교수님은 근처 가게에서 자물쇠를 사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손에 자물쇠가 하나더라고요. 재고가 없어서 하나만 사왔다고 했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하트 자물쇠에 각각의 소원을 적는다니 마치 연인 같았거든요. 제이슨 교수가 먼저 펜을 들어 무언가를 썼고 저도 뒤이어 제 마음을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자물쇠를 펜스에 걸었습니다. 문득 제이슨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고 나면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고요. 제이슨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함께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이슨 교수와의 관계가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제이슨 교수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남산에 걸어둔 우리의 자물쇠를 떠올렸어요. 그 자물쇠처럼 한국에서의 추억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오랫동안 간직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그 자물쇠를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이슨 교수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너무 설레네요. 오늘 아들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국 유명 대학에서 한국 문학 페스티벌이 열렸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